이렇게 헤어졌다고 사연을 쓰는 지금도 실감이 나질 않고 뭔가 남의 이야기 같네요. 결혼할 때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남편과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꿨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한 부서가 남자 직원 수가 여직원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야근과 회식도 잦았어요. 그렇다 보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지요. 성격상 싫은 소리를 쉽게 하는 편이 아니라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타 부서로 옮기기도 쉽지 않았고 일 자체도 제 적성에 맞지 않아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결국 어거지로 3년 정도를 버티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준비를 할지 학원을 다닐지 고민하던 끝에 그래도 오랜만에 다시 공부하는 거니까 도움을 받는 편이 좋겠더라고요. 집에서 노량진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 역시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수강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가까워지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무원 학원에서도 나름 같이 공부하는 팀을 꾸려주는데 저희가 어쩌다 보니 한 팀에 속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6명이던 팀이 어쩌다 보니 다 나가떨어져서 한 달 후에는 남편과 저 2사람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둘이서 식사도 종종 하게 되고 아무래도 외로운 수험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을 겪어본 사람이었기에 대화가 잘 통했거든요. 시험을 한 달쯤 앞뒀을 때는 서로 약속했습니다. 꼭 합격해서 정식으로 사귀자고 말이에요. 속상하게도 시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라던 공무원에 합격한 반면 남편은 안타깝게 마지막 관문에서 떨어졌더군요. 남편은 비록 자기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의 여자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미 함께 힘든 수험 생활을 보내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고마운 마음도 컸기에 남편의 고백을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에 남편과 연인 사이가 되었고 물심양면으로 그의 수험 생활을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불합격을 하고 말았어요. 좌절하고 무너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달리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와 처음 만났을 때도 이미 한 차례 낙방을 했던지라 정신적 충격이 몇 배로 커 보였어요.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차마 한 번 더 해보라고 할 수가 없었고 남편 스스로도 할 엄두가 안 나는 눈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남편은 공무원 준비는 그만하고 대신 취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그러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행히 오래 걸리지 않아 남편은 지인의 사업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후로 한 1년 정도 더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자며 청혼을 해왔습니다. 3년이란 연애가 결실을 맺는구나 싶어 감격스럽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청혼을 받고 정확히 일주일 뒤 시댁에 찾아가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서울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24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이 집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다가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면서 독립했다고 했습니다. 두 분 다 달달한 간식거리를 좋아하신다는 말을 미리 들었기에 한과랑 화과자를 준비해 갔네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시부모님께서 결혼식이나 신혼살림 같은 건 둘이 이야기를 좀 해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편하고 진작부터 이야기해보고 싶기는 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몰라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물어봐 주셨을 때 반가운 심정이었습니다. 당시 제 주변에는 이미 결혼한 지인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또 제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저도 사람인데 솔직히 따질 건 따져보고 싶었지요. 저는 첫 직장에서 벌어둔 돈과 얼마 되지는 않아도 공무원 일을 하면서 번 돈까지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긴 했어요. 남편에게 당신은 얼마나 있냐고 물었더니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는 이미 첫 직장에서 번 돈을 수험 생활에 다 써버린 탓에 결혼식에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돈도 없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청혼을 한 건가 싶었어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 이런 건가 싶었지요. 본인도 나이가 있으니 조급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표정 관리를 못한 건지 시부모님이 4천 정도는 해주실 수 있답니다. 제가 모은 돈 4천에 남편이 가진 돈 1,000, 그리고 시부모님 돈 4천. 그래도 1억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차마 부동산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 유리에 붙어있는 A4 종이만 슬쩍슬쩍 대충 훑어만 봤어요. 역시나 어림택도 없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한편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왔다는 사실을 아신 친정부모님께서는 그 이후로 제가 가타부타 뭐 말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절 붙잡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결국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던 제가 부모님께 상황을 털어놓았지요. 그러자 친정부모님께서는 그러면 이자 없이 빌려 쓴다 생각하고 당신들이 부족한 전세금을 빌려주신다 하셨습니다. 겨우 돈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치면 되겠냐면서 말이지요. 커다란 걱정거리를 순식간에 덜게 되니 마음이 너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 주 주말 마침 아버님 생신이었기에 다시 한번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신우와 신우 남편도 와 있더라고요. 남편보다 3살 많은 신우는 뚜렷한 직업은 없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자기 용돈 정도만 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우 남편도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고 했고요. 남편 말로는 애가 생겨서 부랴부랴 혼인신고를 먼저 했는데 애가 잘못되었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사이가 별로 안 좋다나요. 아무튼 아버님 생신상에 모여 다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저희 친정에서 1억을 빌려주신다 하여 전세금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말 그대로 시간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듯 했고 어머님 역시 아버님과 신우 남편의 표정을 살피는 듯 했어요. 아버님께서는 왜 너희 아버지가 1억을 빌려주시냐면서 너희 둘 다 성인인데 너희들 이름으로 대출받으면 되지 않냐고 물으셨습니다. 약간 화가 나신 듯한 목소리였지요.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신우 남편이 밥을 다 먹지도 않고 먼저 일어나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신우도 진짜 이럴 거냐면서 자기 남편을 따라 나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뭔가 말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면서 방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신우 남편이 평소에 처가,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댁이네요. 돈 없는 걸 가지고 평소에도 신우를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처남, 그러니까 제 남편이 돈 있는 처가로 장가간다고 저러는 거랍니다. 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나요. 너무 유치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신우 남편 인성이 썩어 빠졌다는 건데 그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신우 남편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시 거실로 나오니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저한테 잔뜩 화가 나셨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왜 저희 아버지께서 1억을 해주시냐입니다. 저희 전세금이 부족해서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정말 그뿐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뜻이 있어야 하는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 말투가 예의 바르지 못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아버님께서는 혹시 저희 아버지가 당신과 기싸움이라도 지금 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냐고, 지금 1억으로 남편하고 당신 기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따지셨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려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달래듯 풀어드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솔직히 그저 나이 드신 아버님의 유치한 노여움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린 이후로 점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점점 염치가 없어지더라고요.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 아버지의 생신이셨어요. 저희가 결혼할 수 있도록 큰돈을 빌려주시기도 했고 이자도 받지 않으시는 만큼 용돈을 넉넉히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한 50 정도 드리자고 했지요. 그런데 남편이 펄쩍 뛰면서 자기는 자기 부모님한테 한 번도 30 이상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매달 시부모님께 2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고 생일은 또 따로 챙기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반면에 저희 부모님은 이자도 안 받으시고 다달이 저희로부터 용돈도 안 받으십니다. 남편도 그걸 뻔히 알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솔직히 정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저희는 부모님 용돈은 각자 챙기고 생활비도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갚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가 우겨서 다달이 20만 원씩 이자 명목으로 드리기로 하였고요. 남편은 저더러 이상한 똥꼬집이라고 했지만 이게 다 본인의 뻔뻔한 태도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건 모르는 듯 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아버지께서 결혼 35주년 기념으로 친정어머니 차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러자 친정어머니께서 당신이 타시던 구형 그랜저를 저더러 갖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시 저와 남편은 제가 처녀 때부터 타던 차를 같이 쓰고 있었기에 이참에 2대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 구형 그랜저라고는 해도 친정어머니께서 어디 멀리 타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4년 정도밖에 가지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부모님께 뭐라고 했는지 시부모님께서 굉장히 언짢으신 투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네 남편은 새 차 탈 줄 모르는 줄 아냐입니다. 그러면서 사돈도 너무 하시답니다. 새 차를 사주시던가 아니면 차라리 중고차를 팔아서 돈으로 주시지 받는 사람 기분은 생각도 안 하시나 보다고 불평을 늘어놓으시더군요. 황당했지요. 안 줘도 그만인 차를 생각해서 주신 건데 막말로 동네 고철상에 가져다 줬어도 이보다는 좋은 소리를 들었겠다 싶었습니다. 듣고 있자니 이건 뭐 말 그대로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아버님이 한 대 사주시지 그러세요. 이제까지 뭐 하시느라 아들 차 한 대도 못 사주셨냐고 쏴붙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저더러 말하는 싸가지 좀 보랍니다. 싸가지가 없어서 죄송하고 남편은 절대로 그 차 못 타게 할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퇴근을 하더군요. 씩씩거리며 현관을 들어오는 폼이 딱 봐도 아버님한테 벌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는 모양이에요. 저는 차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타지 말라고요. 내 차도 우리 엄마 차도 다 타지 말라고요. 네 능력으로 사서 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냐면서 키를 안 주더라고요. 제가 보험에서 당신 이름 다 뺄 거고 도난 신고해버릴 거니까 장난하는 거 아니라고 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도 치사하고 더러웠는지 차키 꺼내놓고 출근했더라고요. 치워버렸습니다. 어머님한테 문자가 와 있기를 줬다가 뺏는 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짓거리랍니다. 무시해버렸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간 서로 간에 마음 상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적자면 밤을 새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도 어렵게 부부의 연을 맺은 만큼 저나 남편이나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둘이서 아무리 노력해도 시댁 식구들이 얽혀버리면 금세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의 일로 저희 두 사람의 관계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신우랑 신우 남편이 결국 이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낙 그 부부랑 왕래가 없기도 했고 관심이 없었기도 해서 어쩌다 그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소위 좋게 좋게는 아닌 듯 했어요. 남편도 자기 누나 일이라서 그런지 며칠 동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좋은 일도 아닌데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아서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경험상 이렇게 각 잡고 밖에서 보자 하시면 안 좋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카페에 도착하니 아버님도 같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제가 한숨 돌릴 틈도 주지 않으시곤 당신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신우 이혼하는 거 들었냐면서 신우 남편 쪽에서 위자료를 요구한다더군요. 못돼 처먹은 자식인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저러는 걸 보니까 아주 밥맛이라면서 욕을 하시는데 저는 그저 적당히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어디 가서 내 욕도 저렇게 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때 어머님께서 다시 위자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더러 혹시 모아둔 돈 좀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황스럽기도 했고 정말 없었기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니네 아버지 돈 많다고 니들 결혼할 때 1억 톡하고 내놓지 않았냐면서 거기다 한번 물어보랍니다. 제가 그 돈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려주신 거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왜 신우 위자료를 빌려주셔야 하냐 했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그럼 너네 결혼할 때 우리가 해준 4천만 원 내놓으랍니다. 우리는 쪼잔하게 빌려준 게 아니고 그냥 준 거였지만 저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돌려받으셔야겠다고요. 그 돈을 저를 주셨어요? 아버님이 저를 보고 주신 거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장가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신 게 아니고요. 라고 제가 따지자 그딴 거 모르겠고 당신 돈 내놓으랍니다. 정말 옛날 개그처럼 기가 차고 코가 차더라고요. 그 돈 막말로 무슨 제가 핸드백 하나라도 샀으면 말을 안 해요. 전세 구하는데 다 들어간 거 뻔히 하시는 분이 그러시니 진짜 웃기더라고요. 아버님은 혼자 씩씩대시더니 저더러 기다리랍니다. 그러더니 남편한테도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저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이 자리에서 뭐가 됐던 간에 아주 결판을 지어야겠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금방 도착했더군요. 저와 시부모님 표정을 보고 분위기 파악이 됐는지 짜증스러운 얼굴로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제가 아버님이 4천만 원 돌려달라신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네 마누라 말하는 사가지가 아주 개꼬라지라서 내가 그 돈 돌려받아야겠답니다.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아주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너는 빨리 죄송하다고 못하냐면서 앞뒤 사정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눈을 부라리더라고요.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지 말이에요. 저도 악에 받쳐서 니네 잘난 아버지가 우리 아빠한테 가서 니네 누나 위자료 꼬으래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순간 벙찐 표정을 짓더니 그래도 어른이 시키면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뭘 잘했다고 난리냐며 빨리 사과하라는 거예요. 어머님까지 난데없이 이게 다 당신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당신들이 건물이라도 몇 채 있었으면 이런 무시를 당했겠냐며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 짜내고 계시더라고요. 이 모든 꼴을 지켜보고 있는데 순간 마치 이 모든 상황이 현실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친정아버지께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께 이혼할 거라며 지금 당장 제 계좌로 4천만 원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사인해서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전세 계약할 때 제 돈하고 친정아버지가 빌려주신 돈이 어쨌든 대부분이었기에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어차피 보증금 돌려받으면 되니까 먼저 4천 주고 끝내버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이혼 서류 이야기를 꺼내니까 남편이 멈칫하더니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리냐며 성질을 부리더군요. 저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4천도 돌려드리고 남편도 돌려드리겠다 했습니다. 다 가져가시라고요. 저는 이제 그쪽하고 연관된 건 10원짜리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정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요. 그리고는 준비되면 연락하라는 말만 남기고 먼저 카페에서 일어났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거는데 아버님이 카페에서 뛰어나오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악셀을 밟으며 얼른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곧이어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지만 받지 않았고요. 집으로 오자마자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바꿨네요. 남편은 문자로 아무래도 자기가 순간 부모님 때문에 물불못 가리고 말을 막 한 것 같다며 미안하답니다. 신우에 관한 일은 자기가 부모님과 잘 해결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장인어른께 잘 말씀드려 달라고요. 문자는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런 식의 연락이 한 2주 가까이 오더니 결국은 남편이 이혼 서류를 가지고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현관 밖에 서 있는 남편에게 죽기 싫으면 서류만 놓고 꺼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쫄보 같은 인간, 서류만 놓고 정말 갔더군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저랑 갈라서면서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답니다. 문제는 시댁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제가 일하던 사무실까지 출퇴근 거리가 어지간히 멀어졌나 봐요. 차도 없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하루가 멀다 하고 지각을 일삼아서 결국 잘렸다고 하더군요. 이제 그 나이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런지 뭐 알아서 살겠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 가을에 결혼식을 올릴 뻔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다른 여자들처럼 저도 저만을 위한 한 사람을 기다려왔고 그게 바로 지금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지금은 헤어진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저만을 위한 남자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는 저보다는 오히려 여동생만을 위한 오빠에 가까웠어요. 제가 미쳤다고 그 눈물나는 우애에 끼어드나요. 어머님과 그 잘난 여동생에게 남자친구 고이 반납했습니다. 저와 헤어진 남자친구는 중학교 동창입니다. 저희가 다닌 중학교는 남녀공학이었고 남자친구는 제 짝꿍이었어요.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공부에 관심도 없었고 성적도 좋지 않았던 반면 저는 공부도 잘했고 성적도 좋았거든요. 한마디로 너무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남자친구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고 저도 남자친구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된 건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예요. 중학교 때 친구들 중 나서기를 좋아하던 몇몇이 모이자며 연락을 해왔거든요. 나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한 친구가 혼자 나가기는 쑥스러우니 제발 같이 가달라고 통사정을 해왔습니다. 저도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갈등하고 있었으니 못 이기는 척 같이 나가주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자친구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까무잡잡하고 장난기가 흘러넘치던 남자친구는 키도 훌쩍 크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로 변해 있었어요. 나중에 데이트를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들었는데 남자친구 눈에도 제가 많이 달라 보였다고 해요. 예뻐진 외모에 말투도 세련되어져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나요. 아무튼 세월이 지난 탓인지 달라진 외모 탓인지 저희는 서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반가워했고 연락처도 주고받았어요. 서로 다니던 회사가 멀지 않았기에 며칠 뒤 맥주라도 한잔하자며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남자친구와 저는 그동안 서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둘 다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기에 한두 시간만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었는데 문득 시간을 보니 어느새 4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어쩌면 우리가 더 진지한 사이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다면 긴 4시간 동안 저는 조금도 지루함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제 예감대로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비록 같은 중학교를 나오긴 했어도 남자친구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기억 속 장난꾸러기로 남아있던 남자친구는 겪어보니 오히려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극진했어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아무래도 연애 초반이다 보니 짬짬이 문자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친구가 반차를 쓰고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자기 여동생이 열감기가 심해서 지금 약 사들고 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5살 어린 여동생과 혼자이신 어머님까지 셋이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전 속으로 어머님도 계신데 굳이 일하던 남자친구가 약을 사들고 집에 가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심각하게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오빠가 간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연애 초반에 괜히 그런 소리를 하면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어요. 결국 이튿날 남자친구와 문자를 하다가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아팠길래 반차까지 쓰고 갔어야 했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멈칫하더니 좀 유난스러워 보였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 여자친구와도 이런 문제 때문에 자주 싸웠었다며 혹시라도 제 마음에 걸리면 지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려던 건 아닌데 이야기가 엉뚱한 곳으로 튀는 것 같아서 아차 싶었지만 기왕 이야기가 나온 거 확실히 해두는 게 낫겠다 싶더군요. 아프다니 당연히 걱정도 되었지만 동시에 어머님도 집에 계신데 굳이 당신이 간다니 좀 유별나다 싶기는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해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더군요. 그렇게 의도치 않게 남자친구의 가족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저도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왜 돌아가셨는지는 몰랐는데 남자친구의 말로는 스스로 세상을 등지셨다더군요.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죽음으로 집안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빚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고인이 생전에 빌려간 돈이 있었다며 돈 내놓으라고 쫓아왔고요. 평생 집안일만 하시던 어머님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고작 17살이었으니 두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때부터 어머님은 닥치는 대로 돈 되는 일을 하시면서 생활을 꾸려나가셨고 대신 남자친구에게는 제발 공부를 하라고 빌다시피 부탁을 하시더랍니다. 그런 어머님을 보고 정신이 든 남자친구는 이를 악물고 죽어라 공부만 했대요. 다행히 공부머리가 아예 없던 건 아니었는지 손에 꼽히는 대학에 들어갔고 지금은 알다시피 좋은 회사에 다니게 되었다고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저는 남자친구에 비하면 순탄하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어머니가 계세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결혼을 하실 때부터 아들이건 딸이건 관계없이 하나만 낳아 최선을 다해 기르기로 하셨답니다. 덕분에 저는 외동딸로서 어린 시절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구구절절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명문고를 나와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가구회사에 들어갔어요. 남편을 만났을 때는 가구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아무튼 이제는 다 지나간 이야기라면서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남자친구를 보고 있으니 안쓰럽고 속상했습니다. 그런 힘든 시기가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진작에 그런 상처를 눈치채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하고 미울 정도였어요. 남자친구가 덧붙이기를 그 힘든 시절에 어머님과 자기가 동생을 많이 못 챙겨서 그런지 동생은 지금도 자기 밥그릇도 제대로 못 챙기고 산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여동생을 보고 있으면 늘 마음이 짠하고 안쓰럽대요. 남자친구의 설명을 듣고 나니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알기 전까지는 그랬네요. 사실 남자친구가 자기 여동생이 소위 지 밥그릇도 못 챙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걸 들었을 때만 해도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그 여동생에 대한 이미지를 좀 안 되고 불쌍한 사람으로 그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마음대로 이미지를 만들고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표현과 당시 그가 지어 보였던 표정이 절 오해하게 만들었거든요. 마치 세상에 그렇게 안 된 아이는 없다는 듯 당장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안쓰러운 표정을 보여서 없던 동정심까지 생기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만나본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정말이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1년 정도 만났을 무렵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저에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이미 동창들 사이에서는 저희가 결혼할 사이라고 소문이 다 났던 만큼 저희 둘이 결혼하는 건 당연한 일처럼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저조차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청혼을 받았을 때 정말 깊게 고민하지 않고 그러자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되지 않았을 무렵 바로 어머님과 남자친구의 여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사실 남자친구는 몇 번이고 저를 어머님과 자기 여동생에게 소개하고 싶어 했지만 이상하게 그것만큼은 제가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어차피 언젠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테고 그러면 좋건 싫건 제 마음과는 상관없이 평생을 보고 살아야 할 사이인데 굳이 결혼도 하기 전부터 왕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런 제 생각을 전했을 때 남자친구는 적잖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고 저에게 서운하다고까지 말했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실제로 저 역시 남자친구에게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을 만나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어머님과 남자친구의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머님이 토요일 점심에 보자고 하신다며 올 때 무슨 TV에 나왔다는 명인이 만든 묵은지를 사올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원래 며느리감이 시댁에 인사 올 때는 과일이나 한과 같은 선물을 사오는 게 예의라면서요. 저도 그 예의야 당연히 알고 당연히 사갈 생각이었지만 선물로 뜬금없이 묵은지를 사오라니 황당하고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오라는 그 묵은지는 특정 백화점에 가야만 살 수 있는 거더라고요. 솔직히 짜증은 났지만 어머님을 처음 뵈러 가는 자리인데 싫다고 할 수도 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간 계산을 해보니 그래도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 그럭저럭 시간을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백화점에 가려고 차 시동을 거는데 도통 시동이 걸리지를 않더라고요. 급한 마음에 보험사에 전화를 하니 오려면 최소한 20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친구하고의 약속이면 미루기라도 해보겠지만 처음 시댁에 인사 가는 자리인데 그 어떤 핑계도 대고 싶지 않았고 당연히 늦기도 싫었습니다. 결국 차는 포기하고 택시를 불러서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그나마 다행히 어머님이 사오라고 하신 묵은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포장을 해도 묵은지는 묵은지였습니다. 어디선가 계속해서 냄새가 나더군요. 도저히 이걸 들고 택시를 탈 수는 없겠다 싶어서 걱정을 하니 직원이 퀵서비스로 보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3시간 내로 도착할 거라면서요. 비록 저보다 묵은지가 늦게 도착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싶었어요. 정말이지 이 일로 그렇게 욕을 먹을 줄은 몰랐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하시면서 시선은 제 손으로 향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비어있는 양손을 발견하시곤 살짝 언짢으신 목소리로 왜 빈손이냐고 물으셨어요. 첫 질문이 묵은지라서 꽤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묵은지는 택배로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도저히 직접 가지고 올 수 없었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알겠다 하시면서도 직접 들고 오는 수고도 다 정성이라면서 다음부터는 좀 더 정성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가 싶어서 황당하긴 했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어머님께서는 묵은지랑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점심을 좀 늦게 먹어야겠다며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때 방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이었어요. 그런데 배가 나왔더라고요. 여동생이 임신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기에 좀 놀랐습니다. 저를 보더니 왔어요? 라고 짧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보다 어리긴 해도 어쨌든 초면이니까 말을 놓을 순 없으니 안녕하냐고 인사를 건넸지만 저를 한번 힐끗 보고는 고개를 까딱하고 가더라고요.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부엌에 계신 어머님께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짜증스러운 얼굴로 부엌에서 나와서는 묵은지 언제 오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이제 금방 올 거라고 대답했더니 전화 좀 해보랍니다. 배달 음식도 아니고 어떻게 조회를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럼 들고 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눈을 치켜뜨면 여동생을 쳐다봤나 봅니다. 남자친구가 저더러 자기 여동생이 지금 임신 중이라서 예민해서 그렇다며 조금만 이해해 달랍니다. 임신을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처음 본 나한테 난리인가 싶어서 저도 있는 대로 짜증이 났지만 남자친구 입장을 생각해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의 묵은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여동생의 기분도 좀 나아진 듯 했고 집안 분위기도 좀 누그러지는 듯 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어머님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남자친구나 남자친구의 여동생과 달리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당신 자식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정말 힘들게 컸다며 앞으로 살면서 제가 가진 운과 복을 함께 나눠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가족으로서 다 같이 잘 살면 좋겠다는 정도로 이해를 했고 당연히 저도 그러겠다고 대답했지요. 그렇게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았던 첫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남자친구에게 고생했다며 전화가 걸려왔어요. 묵은지 일은 미안하다 하면서 자기도 자기 여동생이 임신한 걸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저한테 쪽팔린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도 신신당부를 해서 말을 해줄 수가 없었대요. 그 말을 들은 제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귀띔이라도 해주지 그랬냐고 소심하게 투덜거렸습니다. 솔직히 연인 사이에, 그것도 결혼을 앞둔 사이에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전과 다르게 정색을 하면서 그래도 여동생이 비밀로 해달라는데 그것까지 알려고 하는 건 지나친 것 같다더군요. 달라진 남자친구의 태도에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질감이 느껴졌지만 괜히 일이 커지는 게 싫어서 대충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임신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네요. 아빠는 누구냐고 물으니 정확하지 않답니다. 동시에 두 남자를 만나다가 두 남자한테 다 들켜서 다 연락이 끊긴 모양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여동생이 엄청 예민하다면서 둘 중 어느 놈이건 잡히면 가만 안 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3자인 제가 듣기엔 어이가 없었지만 당연히 그런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나아가 이런 여자가 내 신우가 된다는 게 좀 찜찜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애써 같이 살지는 않을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상했으며 그런 신우에게 남자친구는 너무나 관대했어요. 상견례를 앞두고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미 남자친구에 대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씩씩하게 자라준 멋진 청년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호의적이셨어요. 집안의 재정 상태라던가 아버님의 부재 같은 건 저희 집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 둘이 서로 사랑하고 앞으로 잘 살라고만 하셨어요. 나머지 필요한 건 당신들이 해줄 수 있는 한 힘닿는 대로 도와주시겠다면서요. 정말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희 둘이 파혼하게 될 거라곤 진심으로 꿈에서조차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망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어머님과 저희 부모님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강남에서 상견례로 유명한 한식당에 모이셨어요. 날씨도 좋았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만 빼고요. 모두가 모여 자리에 앉아 서로 가벼운 인사를 건네고 있는데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늦어서 죄송하다며 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반사적으로 일어나더니 여동생이 앉을 자리로 달려가 의자를 빼주더라고요. 그걸 본 저희 부모님은 두 사람이 우애가 아주 좋은가 보다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정작 남자친구는 저에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제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저희 부모님에게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꼬박꼬박 불러가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결혼식을 비롯한 신혼살림하고 혼수, 예단 등 할 이야기가 많은데 자꾸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의 흐름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제가 여동생에게 아가씨, 일단 중요한 것부터 정리를 해야 하니까 잠깐만 조용히 해주겠냐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은 저를 보면서 벌써 윗사람 행세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아예 자기가 밖에 나가 있겠다며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쇼까지 하면서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왜 그러냐며 그걸 또 붙잡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당황하셔서는 저에게 괜찮다고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제 결혼식을 위한 자리인데 남자친구 여동생이 초를 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사정을 숨기지 못한 제가 남자친구 여동생한테 할 말이 더 있냐고 있으면 먼저 하고 집에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모님더러 뜬금없이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얼떨결에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언니가 저희 오빠랑 결혼하면 집을 정말 사주실 거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집을 사주시고 싶어 하신 건 사실이에요. 남자친구도 이 사실을 알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제가 남자친구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집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그런 소리를 하니 황당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게 왜 궁금하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 집 사주신다는 돈을 자기와 어머님께 달랍니다. 자기네 집 기둥뿌리 뽑아가는 값이라나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아가씨가 무슨 자격으로 그 돈을 탐내냐고 물으니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저더러 잠깐만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희 어머니가 나가지 말라고 들을 필요도 없어 보인다며 저를 잡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미 화가 많이 나신 눈치였어요. 반면에 남자친구 어머님은 완전히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식이셨습니다. 당신 딸을 어쩌지 못하시는 듯 했어요. 아무튼 저는 말 같지도 않은 남자친구 여동생의 언행에 화가 나기도 했고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를 따라 나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번에 한 번만 자기 여동생 뜻대로 해달랍니다. 평생을 본인, 그러니까 오빠인 자기한테 치여서 살았다는 자격지심 때문에 지 인생을 허투루 써버린 불쌍한 애라나요. 그거 보상해준다 생각하고 집 사는 대신 그 돈 자기 여동생하고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님 드리자고 하더군요. 두 사람 다 자기 인생에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나요. 남자친구는 집값의 절반도 좋다면서 지나간 세월을 돌려줄 순 없으니 돈으로라도 보상을 해주자며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실소가 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왜 내 부모님 재산으로 하냐고 하니까 네 부모님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랍니다. 사위도 자식이지 않냐면서요. 제가 제정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그러면 어떡하냐고 오히려 저에게 되묻더군요. 불쌍한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제가 당신 눈에 당신 가족들이 안쓰럽고 불쌍한 건 알겠지만 그 보상을 왜 내 부모님이 해야 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여동생은 그걸 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냐고요. 이유도 알고 싶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는 못 해준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절 다시 봤다면서 저더러 그렇게 독한 사람이었냐고 그럽니다. 그 돈 없어도 너나 너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면서 정말 너무하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복받은 인생인 제가 뭘 알겠냐며 빈정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남자친구보다 나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걸 진작에 알았다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계획 같은 건 세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방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한마디도 더 하실 필요도 들으실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린 뒤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 결혼은 안 할 거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 말에 놀라신 눈치였지만 바로 납득하신 듯 계산은 저희 쪽에서 하겠다는 말씀만 남기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님께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좀 더 이야기를 하자고 잡으셨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저에게 잘 보일 생각이 없는 거냐며 어이없다고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 문자를 저희 어머니께 보여드리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면서 상종도 말라 하셨습니다. 저는 동창들 중 가까운 2명에게만 이러한 이유로 결국 파혼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이 날 걸 알고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금세 다들 알게 되었더라고요. 다행히 예약해놓은 것들이 많지 않아서 손해본 금액은 100만 원 미만이었기에 그냥 제가 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가 아무래도 말을 잘못한 것 같다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몇 번이고 연락을 해왔지만 이번 일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라도 상황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게 왜 중요하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지 말이에요.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현듯 마음이 허할 때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단 의외로 마음이 편하네요.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사랑했기 때문이겠지요. 후회는 없으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